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참 너무 분에 넘치는 소개를 받아서 제가 몸들 것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한 20년을 두고 많은 것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시험과 고난과 그 애환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깊게 그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루고 싶었던 그런 꿈이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저 자신이 겪었던 혹은 알았던 혹은 깨달았던 그런 것들의 일부를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세계에다가 알린다고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삶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삶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뜻과 그 음향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끼치는 그 감회가 다른 나라 말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살이라는 말이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들의 몸이고 육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다, 불살다 라는 그런 동사와도 연결됩니다. 그러면 살을 불사르는 것이 삶인데 이러한 생각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좋아했던 김남조라는 여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 속에 시는 제가 그대로 외우지 못하지만 그 뜻은 촛불처럼 세상을 비치다가 사라질 때 한 가닥의 여진도 없이 완전히 연소하고 끝나는 삶. 살고 또 살아서. 그래서 아무 찌것이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김남조 씨는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가 저에게 젊은 시절의 저의 마음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먹어서 그래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게 됐는데 종종 생각할 때 뒤를 뒤돌아보고 과연 저의 생애가 살고 또 살아서 그래서 한 가닥의 찌꺼기로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그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더럽고 취약한 찌꺼기를 남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나 그게 요즘 저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살다와 함께 살이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몸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화를 보게 되면 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천신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바래서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님께 상담을 하고 꼭 지상에 내려가서 그래서 홍익인간하는 세계를 펼치고 싶으니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몇 번씩 간청을 하고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우리 신화의 한 가닥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하늘에서 환웅이 땅에 내려옴과 동시에 또 지상에서는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간절한 소청을 그 환웅님에게 드렸다. 그래서 그 두 만수의 대표가 또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간절히 바랐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느냐 하면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서 100일 동안 아주 쓰기 쓴 쑥과 맵기 매운 마늘 20쪽을 그것도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러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건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물론 인간이 안 돼도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곰은 곰대로 다 그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삶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분도 삶을 원하고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지상에 일부러 내려온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늘에 있어도 되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어야 할까? 그건 하늘에 계시면 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존재이긴 하지만 생명은 아니고 생활은 아니에요. 또 호랑이는 실패를 하고 곰은 성공을 했다는 사람이 된 삶을 펴나갈 수 있게 된 그러한 그 이야기의 뒤안길에는 살은 살이 돼 그냥 살로만 나오면 그것은 또 삶이 안 돼요. 그럼 왜 사람이 됐어야 할까?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삶을 안다는 거거든요. 삶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삶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삶을 모르고 잊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고도 할 수 없죠. 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있음과 삶이라는 거의 차이를 일찍이 저는 휘랍 철학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독일 철학을 해봤고, 프랑스에서 프랑스 철학을 해봤고, 영에서 분동 철학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은 했어도 삶을 진솔하게 느끼고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동양 쪽으로 와서 오랜 세월에 결정된 동양학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사장을 해야 그 원초적인 신화 속에 담겨진 우리의 무의식과 더불어 역사로 타고 내려온 우리의 의식과 함께 연결해서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실감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란 저는 사람이 돼서 마음과 얼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삶다운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삶 속에는 그러한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고 세계 어느 나라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의미를 삶이라는 우리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여러 나라 말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영어의 라이프나 독일어의 레벨이나 혹은 프랑스의 비라고 하는 말 속에 삶에 깃들어져 있는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그러한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표현하면 약간 물리적인 물적인 어감이 강한 말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말은 물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어느 쪽이냐면 정적이고 감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면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 사상을 그동안 일본과 중국에 그리고 불악파에서 그런 대로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될 수 있다면 함께 교류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는데요. 살아왔다는 얘기는 저의 그 생명의 불부터 살아왔는데요. 근데 그것이 찌꺼기가 남게 되면 불상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찌꺼기를 안 남기고 아랍지 않고 영롱한 모습으로만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삶은 삶 바람부터 시작합니다. 바람. 삶 바람. 그것은 생명의 희망, 생명의 원망, 생명의 향수라는 뜻을 이렇게 어우러서 삶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상에 계셨던 많은 천재께서도 삶 바람을 가지고 계셨고 웅녀도 간절한 삶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삶 바람을 우리가 나누고 키우고 기르는 것이 한 삶의 역사, 현재요, 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삶의 바람, 한 삶 바람을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함께 느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삶 바람은 삶 기림하고 통합니다. 기림이라는 것은 높게 초하고 그리고 오래오래도록 기억하는 거니까 바로 삶을 기리고 삶을 중요하고 삶을 존경하고 그리고 삶을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삶 기림인데 근데 그 삶이 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기림, 또 삶 기림은 그 속에 마음과 얼이 담겨야 참된 것이 됩니다. 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심, 이요 진, 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어린아이들이 알이 부화된다. 종아리가 이제 알 속에서 부화된다고 할 때 그때 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손톱이라는 한자 밑에 아들 자체로서 부라고 쓰는데 그것은 주역에 보면은 가장 진실된 것은 가슴 참된 것은 가슴 속에서 어린아이를 품듯이 품고 그리고 따스하게 하고 그리고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한자들로 표현되는 참이라는 것이 삶과 연결될 때 그것이 참 삶이 됩니다. 그 참 삶을 함께 더불어 그리고 서로 이것을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될 때 서로 살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삶이라고 할 때 한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말인데 이 한이라는 말은 근데 그것이 가진 그 무궁무진한 뜻을 우리들도 잘 모르고 그냥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하면 엄청난 뜻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은 하나이죠. 근데 한만은라고 할 때는 많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한가운데라고 할 때는 가운데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또 한은 크다는 뜻도 되고 같다는 뜻도 되고
새롭다는 뜻도 되고 그보다도 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라는 말이 붙은 형용사로서 수식하는 그 다음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그 명사를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무한하게 확산 발전되고 늘 닫혀진 것을 열고 낡은 것을 새롭게 그렇게 열어간다는 뜻이 포함되는 말로 타이아굿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나라 말을 배워봤는데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는 말에 담겨진 다양하고도 비장하면서도 다채로운 그러한 뜻을 담긴 말이 없어요. 그만큼 한이라는 말은 아주 그 소중하고 값진 뜻을 지닌 말인데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소홀히 여겼을까? 그래서 한자 번역은 한자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 그리고 다, 그리고 중, 그리고 대, 거기다가 이제 10개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뭐, 생각나는 대로 쭉 열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하나의 말 속에 그렇게 여러 뜻이 포함될 수 있느냐? 그런 점이 저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것을 기축으로 하는 사상적, 철학적 여기가 가진 특색을 나타내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일본이라는 강팍한 나라와 중국이라는 센 나라 사이에 끼면서 한반도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온 우리 교례들의 그 역사적, 문화적, 사상적, 인의적 체험의 알알이 담겨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처음 하지 못했던 체험을 한 우리 한교인들의 그 삶, 그리고 삶, 그 삶발이 결정되는 것이야.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사고가 혼란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우리들이 형식론리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그것이 살이 되고 마음이 되고 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 시작이 된 그러한 서양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복잡다단하고 이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이 대립과 상견 속에서 나날을 지내는 오늘의 지구와 인류에게 과연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그 연유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일원화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원인이 됐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저희들이 자기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진지하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아직은 소각하고 아직은 작다하고 아직은 그 어딘지 모르게 원초적인 그러한 것으로 비출지도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한번 실험해보는 게 어떻게 되냐. 그것이 과연 서양 사상과 똑같이 그리고 일부의 동양 사상에 이때까지 그 여러 면에서 연구되고 인식되어 그것들처럼 아무런 그 실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더 한번 되살리고 그리고 부흥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함께 더불어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공철학입니다. 공공철학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편의상 서양 사람들에게도 함께 대화의 광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서양에서도 많이 거론되기 시작한 파브릭 필로소피라는 말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된 공공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은 바로 서양에서 내려온 파브릭이라는 그런 뜻에서 연결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사상의 기틀을 두고 중국 사상을 다시 한번 새밝혀서, 그래서 일본 사상과 접목을 시키고 한중일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의 지평을 열기 위해서 편의상 빌려라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얽매인다고 할까, 그 말에 오히려 관심을 쏟고, 그것이 서양에서 왔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하바마스를 들춰내고 미국에서는 한나 아렌트를 드러내고 그 외에 많은 또 서양 사람들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그것의 뜻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본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어요. 물론 그게 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거와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런 서양에서 얘기하는 파브릭이라는 것을 번역한 공공하고, 제가 중국의 고전과 한국의 고전과 일본의 고전을 다시 읽어내서 새로 그것을 뜻매김을 한 공공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공공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펼치려고 하는 지평의 문제고 차원의 문제고 세대의 문제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역어가는 그 세대와 차원과 지평을 이때까지 우리들이 배우고 알아온 철학이나 사상으로 이것을 되새김하는 게 아니고, 이렇다면 우리 교회가 5,000년을 두고 겪은 아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어우르는 삶과 마음과 어디서 나온 것을 터전에다 두고, 그리고 저희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얘기할 때와 중국에서 얘기할 때와 일본에서 얘기할 때는 그 이야기하는 그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은 모처럼 한국에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할 만큼의 한국말을 더 잘 쓰게 돼서, 그래서 마음이 훨씬 좀 편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좀 행복을 느낍니다. 결국 공공의 핵심은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더불어 하는 삶에 있습니다. 서로 살리고 사는 서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이 한 삶이라는 데 있고, 한 삶을 서로 한 살림하는 데 이 특징이 있고, 그래서 한이라는 말이 귀엽고, 그리고 살림이라는 말이 소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저는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서 닿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왜 서로라는 말에 그처럼 애정을 느끼냐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언젠가 중국의 인민대학에서 강연을 했더니 인민대학의 교수분이 일본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서 그때 공생 철학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자기는 공생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은 공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공생보다는 상생을 더 좋아합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 살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왜 그러냐요? 그래서 중국을 그곳에 가기 전에 제가 중국 사람들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중국 분들 가운데도 저의 말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답답히 이유를 제기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모여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살아요. 참 많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중국 땅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느끼는 제가 실감하는 것은 모여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모여 산다는 걸 중국에서 표현할 때 한자로 집생, 모일 집자 집, 그리고 생, 그것은 집체생. 그러니까 개체생이 아니고 집체생이고, 개생이 아니고 집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생은 모여 사는 것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면 그것의 물리적인 힘이 그냥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중국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존재 가치가 나날이 커가는 것은 그 모인 뭉침이 커서. 그런데 일찍이 모택동 씨가 얘기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그 말 자체는 기억을 못합니다. 뜻은 중국은 중국인민은 미국이 무섭지 않다. 미국하고 한판 붙어도 하나도 더 겁나겠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죽을 때 중국 사람이 세 사람이 죽어도, 미국 사람이 통째로 다 죽어도 역시 중국은 반 정도가 남는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원자 탄노를 맞고 핵전쟁을 벌린다 하더라도 설마 그것이 중국인민을 다 죽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모여 삶의 발생이거든요. 모여서 사는 사람 가운데 한두 명, 아니 몇십 명, 아니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정도가 죽어도 모여 삶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중국 사람들은 수적인 발상보다는 양적인 발상을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도 양이 크면 역시 양으로서는 큰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큰 손상은 되지 않는다는 발상이 그분들의 힘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계를 뻗쳐나가면서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함부로 거동을 하는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당시 일본에서 오래 사니까 일본도 그러면 중국서 느낀 거하고 같은 혹은 틀린 느낌을 가졌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비교해서 구태여 얘기하자면 역시 일본 사회는 공생의 사회다. 중국이 집생의 사회라면 일본은 공생의 사회라. 그래도 그 공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상생과는 어떻게 다릅니다?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냥 설명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많지만 다른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게 참 엄청나게 달라요. 그 다른 것 중에 하나, 이 삶과 연결되는 말만 오늘은 드리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해서 한 집 밑에 살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이게 공생이지 삼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특별히 더해서 젊은 일본 여성분들은 그 양말과 팬티를 각각 빨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양말과 팬티를 빨아주지 않아요. 당신이 마시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고학력이 될수록 섹스레스 형성이 많아요. 그냥 남녀가 오질 않아요.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학력이 높아지면 되게 남자 서로 생각을 비롯해서 여자만큼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사람한테 늘 제가 듣는 얘기가 당신 직장에서 돌아오면 발부터 씻어요. 왜 그렇게 발도 안 씻고 잠자리에 드느냐 그러는데 근데 저만 그런지요. 다른 남자분들 그런지 모르고 저는 직장에 돌아오면 피곤한데 왜 팔을 씻느냐. 목욕은 아침에 해야지 저녁에는 안 해요. 저는 저녁에 목욕을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아침에 산뜻하게 목욕을 해야 정신을 말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는데 그래도 한국 여자는 그렇게 나오다 내 잔소리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한 이불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일본 여자분들은 양말도 팬티도 안 바로주는 정도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좀 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농담도 하고 이럴 때는 완전히 발상이다. 공생과 상생은 다르구나. 그것뿐입니까? 사회현상도 보면요. 일본에 유명한 일본 학연수가 경도에 있는데 근데 국제 일본 문화 연구소 저도 1년 동안 거기 신생 쳤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유명한 교수분이 이제 동양이 서양과 다른 점은 서양은 개인이지만 동양은 간인이다. 그 간은 사이간자. 간은 사이의 사람이다. 그래 관계를 존중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좀 말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해서 한번 교독을 하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가고 싶은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고 했더니 저는 제 파라다임을 인정해주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지 그거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사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 사이를 열어가는 게 사이인데 어떻게 해서 같아야 된다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안과 사이는 다르잖아요. 안이라는 건 같은 사람끼리가 어디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과 다른 것 사이를 생각하는 게 사이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다. 그건 사이가 아니라 그건 내일이라고 해야지 간이라고 하는 건 안 되다. 결국 일본 사람들은 내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사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사이를 그 사이를 메우는 쪽으로 생각하지 사이를 엮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로 생각해도 자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자기는 깔끔한데 깔끔하지 않는 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해서 맺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살리라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날마다 지금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데 아침에 인사를 안 해요. 참 아주 희한한 그렇게 친절하고 예의가 바다를 주는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같이 하는데 아침에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합니다. 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야가는 제가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혹은 주문하십니다 인사를 해야 비로소 인사를 한다. 근데 그게 저는 그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20년을 두고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은 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점심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게 보통인데 평생 가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함께 가서 식사를 하자 그러면 그저서야 따라오고 나서 공개전화 했는데 보니까 제 먹은 거, 자기가 먹은 거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일정 단위까지도 딱 해서 네. 이제 정 터졌어. 뭐야 이게? 그럼 같이 가자 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좀 내가 고쳐오네. 한번 좀 기마이를 부리고 그래서 우리 젊은 그 일본 여자 같이 일하는 여자들에게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게 해서 그래서 좀 한턱 쓰려고 하는 생각을 갔는데 그게 뭐 생각도 하기 전에 탁탁 계산해가지고 자기 걸 그것도 일정 이전까지 딱 따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사이를 열고 살린다는 열고 맺고 살린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를테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하는 공생이라는 건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와서 일본에서 사는데 옛날처럼 내쫓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저 일본이랑 공강석에 함께 사는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서로 어울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한 공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게 하나 있어요. 왜 역사 청산을 안 하냐? 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진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지 않느냐. 이게 중국도 한국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나라에 강중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중상교라는 민중 종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해원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살고 살려면 피차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생각 아닙니까? 원한을 가진 채 함께 살려고 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을 풀자. 그래야 서살게 된다. 그러는데 상생이라는 생각이 없는 공생에서 끝난 사람들은 너는 너고 나는 아니까 굳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서로 원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은 원대로 가진 대로 그냥 함께 참견하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발상이 기본에 깔리는 사람들이 서로 살고 사는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할 이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발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사죄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항상 무대로 삼고 일본 사람들은 사죄를 몇백 번 해도 받아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사죄를 해야 되느냐는 걸로 또 한국을 싫어하는 이러한 서로 평행성을 언제가 있는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생이라는 사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상생을 지향하는 노력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는 뒤틀리고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그러한 싫어도 그렇게 싫어도 함께 살고 서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어떤 때는 심한 말을 하고 격하게
노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에 담겨진 한을 풀어서 그 다음에는 보다 좋은 관계를 맺어 가장 민족 심리적 특성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농담을 하기를 그 술자리에 가면 건배를 할 때 위하여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안 되고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면 그건 뭐 생판 거짓말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닌 당신을 위하여라는 말로 호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하여하지 말고 제가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불어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해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친해진 사람들 하고는 좀 더 그 귀처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이에 가면 서로를 하고 해야 된다. 서로를. 근데 왜 함께 더불어서 끝나느냐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서로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간격이죠. 우리만큼 예민하지 않아요. 그 뜻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서로를 강조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황해 쪽에 와서 우리의 국경 경계선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우리 결애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그냥 송두리째 잡아가는데 근데 서로 살고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한 나라가 조금 좀 작고 그리고 약한 나라로 해서 배려할 만한 듬직한데 보통 그런 생각을 먹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살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 일본이 조그만 섬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물건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서로가 없으면 서로라는 생각이 없으면 너는 너무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이 서로의 차원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살아야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뿌리뿌리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살기고 살아야 그래야 그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부모 철학을 하는 가운데서 다 느끼고 깨닫는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한다는 말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저같이 한자 세대는 생각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쓸 때 나라 생자에 깨달을 갑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뜻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한자나 한자인데 중국에서는 그런 한자가 없어요.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생각한다고 쓰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럼 그렇죠. 중국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워샹 아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상상력은 상자로서 워샹 조금 가면 이제 생각할 사자를 쓸 경우에 좀 아주 드물고 상이 제일 많은데 근데 생각한다는 말은 안 써요. 일본 사람도 강가에로 하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전 아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학자 중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말하자면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쿠라 기소라는 경도대학교에 그 사람이 경도대학에 제가 몇 번 가서 강연을 합니다. 생각한다는 말을 가지고 비로소 한국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이 이해가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이걸 번역해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 왜 생각하는 대상에서 산다는 게 무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과 멀어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중국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병에 눈목자라고 쓰고 거기 밑에 이제 그 마음심자 써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무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잔재가 마음에 가서 신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본 것이 이제 영상으로서 마음속에 침전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또 나무로 보면 그것이 되살아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고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 글자의 연유로 생각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강가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그대로 번역하면 해야겠다,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있으면 우선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건 쓸 수 있나 쓸 수 없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저 무슨 얘기지만 나하고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야도 마고도상이 이번에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내 얘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스카이는 쓸모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야단을 쳤어요. 그래 쓸모가 있는데 보경 생각하느냐. 그래서 웃으면서 경서다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쓰임새가 있나 쓰임새가 없나 라는 차원을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의 생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함석헌 선생이 왜 생각하는 대상에 산다고 하는 말씀이 뜻이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글자대로 그 생각이나 우리나라 말을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의 선임들이 거기다 담긴 뜻이 정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생자에 깨달을 각자거든요. 삶을 깨닫는 삶을 깨닫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깨닫는 게 지속이래야 백성이 그런 백성이래야 그래야 산다지. 계산이나 하고 그 무슨 뭘 보고서는 그 영상이 다시 되살아나는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일제가 아빠 밑에서 신호하는 백성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는 그 말에 담긴 뜻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는 뜻은 소비적인 생각이나 혹은 일본 사람이나 혹은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는 다른 차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뭐 호당이다 그런 게. 근데 이걸로 철학을 하면 그러면 한 철학이라는 것은 중국 철학이나 일본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 못지않는 그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서로 하는 게 그게 공공 철학의 한 철학적 측면이에요. 그거를 공감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이제 한도 말씀하라고 끝이려고 합니다. 최근에 봐서 한 사상과 일본 사람,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특히 일본 사람, 그리고 일본 사상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점으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하니까. 근데 빛은 돈방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서양에 있고 서양에 있어요. 그래서 빛의 형이상학이라는 게 굉장히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강조된 때가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또 그러나 그럼 빛이라는 보는 것과 연결되니까 자연히 시각 중심의 생각이 이제 주도되는 깨닫는 것도 보는 것과 연결돼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경성이라고 해서 참된 것을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도 그래요. 그런 왜 그러면 인도 아리아어라고 하는 말의 그 흐름이 있는 그
연결이 있는데, 근데 영어 독일어 그 브라파오는 거기가 다 인도 유로피아 말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말에서는 깨닫는 것은 본다 뜻이. 그러니까 그 불교도 애초는 산스크리트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참을 본다 하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빛과 연결되는 그런 빛은 동반서에서 빛의 근원을 따져보면 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태평양의 바다 먼저에 있는 그 땅으로서는 제일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화에서 일본 민족의 가장 그 높은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천도대신으로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발하면 온 세상이 평안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하늘에 있는 바위 동굴에 숨으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그래서 나리아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사상이 슬쩍 갔어요. 우리가 동방이라 보다 얘기해봐야 우리보다 더 동쪽에 일본이 있어 나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묻히고만 한다는 생각을 우리나라에 있는 분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일 일본 사람하고 어느 회사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보다 일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더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의 근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약간 좀 상대화시켜서 그거랑 다른 한사상의 참을 가르칠 수 있을까? 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유현보 선생님이 유현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언제나 항상 태양을 꺼라 그랬어요. 태양을 꺼라. 왜 태양을 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눈 감고 방 안에 불이 다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꺼졌다고 합시다. 전력 자체가 꺼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귀에 들리게 돼요. 한 철학은 듣는 철학이지 보는 철학이 아니에요. 일찍이 최조우 선생도 오심즉 여심이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건 말씀으로 들었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 우리 박명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해월 선생도 깨달으면 들으면서 왔지 책을 보거나 무슨 빛을 보거나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남겼습니다. 모든 의사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저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는 마음인데 큰일 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아유,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의사 한 분이 오셔서, 아주 유명하다는 분이에요. 남쪽을 많이 퍼졌다는 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진맥을 하는데, 이상하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괜찮아. 너 살아.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복잡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 듣는 체험을, 저도 일산 금년에 제가 78세인데, 78년 동안 살아오면서 3번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삶의 광명이 다 사라졌을 때, 그럴 때 그 상태에서 저에게 다가온 복음은 빛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량계로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깊은 데서 물리는, 마음에 물려오는 음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사상사에 영롱하게 빛났던 분들이 한 체험, 학문 이전의 체험, 학문을 성립시키는 원초적인 계기가 보는 데서가 아니라 듣는 데서. 근데 그것은 또
재밌는 것이 서양 사상을 깊게 연구한 동경대학의 제 친구가 사실은 휘랍의 철학은 원어 철학이었지만 헤브라이의 신학은 듣는 철학이었다. 그래서 헤브라이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가 원어는 굉장히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일반 그 숱한 철학자 가운데 저하고 마음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서강대학에도 왔었고 서울대학에도 왔었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도 와서 그래서 바로 한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한은 원한의 한, 말하자면 한 맺힌 한. 그것은 민중신학이 우리의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끝나버린 바람에 저는 그 한이 아니고 더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가운데이면서 밝고 새롭게 열고 그걸 모두서 어우른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원초적인 언어인 키워드인 한이지, 한은 그의 일부분, 그것이 억압되고 그것이 좌절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네가티브 형상, 이제 한 자체는 아니에요. 한살림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살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또 제가 읽으면서 늘 생각하면 다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딱 살게 한다는 우리말에 나온 다살이, 그 해방 정부에서 민세 안재훈 선생이 한국의 새로운 철학을 다살이 철학으로 정의를 했는데, 저는 그걸 한을 비축을 하는 다들 한다살이라고 하는데, 바로 한다살이와 한살림은 그것은 아주 깊게 연결된 한국의 생명을 비축을 하는 공공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혹은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public philosophy가 아닌 한 사상을 바탕에다 두고 동아시아에서 새로 세계에 발신하는 새로운 의미의 공공철학을 한 다살이처럼, 한 살림처럼 그런 말로 이제 이걸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해서 다음 또는 강연이 또 경도대학에서 또 하게 되는데, 경도대학의 그 중심을 두는 이유는 경도대학이 가장 일본적인 철학을 배양에 떠내고 니시다 기타로서 시작된 그 일련의 쟁쟁한 기라성 같은 일본적 철학자들이 거기에 나온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 철학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저 나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은 특히 한살림 운동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한살림이라는 것은 한국적 공공철학의 핵심이고, 이제 그것을 제가 또 우리나라 밖으로 이것을 뜻매김을 하는데 작은 이력을 갖다 하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 박명 선생님이 참 굉장히 참 값진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때가 있을 때마다 일본서 한국서 함께하고 저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서 이걸 잘 전하는 정도에서 일본에서 7말로 이것을 출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의 귀천을 저희가 한살림으로서도 아주 든든한 세계적인 정신적, 철학적 후원자를 이렇게 눈앞에서 뵙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한편으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